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릴레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했는데요. 릴레이 정상회담의 성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경제 안보 대화 신설했다. 그리고 한미일 첫 포괄적 성명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년 만에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핵을 넘어서 중러 대응까지 함께하겠다.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도 강화하자. 모든 분야에 걸쳐서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핵 위협 대응으로 시작된 한미일 3국의 협력이 대중국 공조를 포함해 훨씬 더 광범위한 기능을 하는 협력의 틀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 미국 경제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 그래서 IRA를 이행에 고려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금 많은 논란들이 있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IRA 개정 이슈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서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줬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또 화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가능성도 열려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대장동 일당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김만배 씨가 수사받던 남욱 변호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넌 빠지라고 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대장동 사업자 선정 직전에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는 2개월 뒤에 결국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이후에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로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당시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관련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걸 좀 부담스러워했다. 그래서 일단 남욱 변호사를 빼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화천대유를 만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화천대유, 이제 천화동의 4호로 남 변호사는 결국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자 했지만 결국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3인방과의 어떤 결탁 관계는 계속 유지를 한 것 같습니다. 유착 관계가 있었고 2014년 4월에 남 씨의 돈 5천만 원이 김만배와 유동규를 거쳐서 정진상 실장에게 전달되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초기부터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는 정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앞으로 더 나올지 지켜보면서 잠시 후에 저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문은 중앙일보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지난 주말 시끌시끌했습니다. 폼나게 사표, 이 발언의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참사 심각성을 못 느끼나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폼나게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 하지만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폼나게 사표를 던진다 이 표현에 많은 분들이 민주당 특히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자극적인 멘트들을 내뱉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관계자는 이 폼나게 사표를 내겠다라는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동력 삼아서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의 발언 좀 보겠습니다. 여당이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고 있지만 서명을 통해서 국민 여론이 확인되면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당을 제외한 채 특위를 구성하자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침 신문 만나봤습니다. 이런 내용도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 출연해주신 패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에서 릴레이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두 번째 방문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발리에서 이틀간 머물면서 G20 정상회담 관련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미일 공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한미일 정상들이 모여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관련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한미일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자. 그리고 핵 도발 때는 압도적으로 대응을 하자. 3국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역시 북한과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연대해야 된다. 도발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한일의 철통 방위 공약을 약속했고요. 핵을 포함해서 모든 방어 역량을 뒷받침하겠다. 기시다 총리도 삼국 연대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북한의 대응, 도발에 대해서 삼국이 똘똘 뭉쳐서 북한의 대응에 어떤 더 강력한 대응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서로 약속을 하고 확인을 한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사실 이 하루 만에 한미일 3개국 정상이 모인 정상회담과 네. 그다음에 한일, 한미 이렇게 양자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우리나라 지금 그 최근 2016년 이래 6년 8개월 만입니다. 그렇죠. 네. 7년 만에 처음. 7년 만에 네.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고 외교 슈퍼 선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더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이 과정에서 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 분단 이래 처음으로 우리 영내 수역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연대와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를 했고 거기에 화답하듯 사실 세 가지가 합의가 된 거죠. 일단 북핵 대응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가 해구상 강화, 두 번째가 북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그다음에 한미가 굳건하게 연합 방위 태세를 확보한다. 이 세 가지가 3개국 정상 간에 합의가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북한의 도발이 계속 예상되고 있고 사실 7차 핵실험도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압박으로 북한을 계속 포위에 들어가는 거는 네. 아주 의미가 있는 대목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12일 만찬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미일 정상과 근황을 확인하면서 환담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곳에서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을 낀 모습이 포착이 돼서 인터넷에서 화제와 또 논란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왼쪽에 있고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지금 모습은 두 사람의 투샷인데 화면 맨 오른쪽에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왼팔에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친분을 가시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굳이 팔짱을 꼈어야 하느냐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도현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벌써 만난 지 세 번째이고 양국 정상이 세 번째 만남에서 저렇게 만난 자리에서 팔짱을 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친근감의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외교적인 결례다 이러한 이제 얘기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팔짱을 꼈을 때 불쾌감을 표시했다거나 이랬다고 한다면 이것이 외교적인 결례라고 보이겠지만 저기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공식 석상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이제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 사진을 찍힌 거란 말이죠. 네. 저런 장소에서 친근감을 보이면서 저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껏 앞에서 저희가 저번 나토의 순방에서는 뭐 한국과 미국 간의 굉장히 짧은 뭐 몇 초간의 만남이었다,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에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뒤쪽에서라도 많은 어떠한 그러한 관계를 쌓아온 것이 아닌가는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진을 처음 접한 순간 좀 네. 의아하긴 했습니다. 의아했다. 쉽게 이렇게 그냥 친근함의 표시구나라고 보기에는 조금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팔짱을 끼는 어찌 보면 그냥 뭐 본인이 사인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외교 현장 네. 또 영부인으로서 근데 또 그 어찌 보면 이제 좀 표현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이것을 저렇게 팔짱을 끼고 저렇게 친밀감이 표시긴 하지만은 너무 이렇게 밀접한 모습이 과연 영부인으로서 이렇게 쉽게 볼 수는 없는 장면이어서 상당히 좀 이게 뭔가 모를 조금 찌푸려지는 것은 없지 않아 있었고 뭐
뭐 외교 결례라는 부분은 저도 뭐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불쾌하지 않으셨다면 그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뭐 어떻게 저런 포즈 어떤 이성 간에 특히 이렇게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어서 조금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유교적인 그런 마음이 뭐 좀 반영된.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저는 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교 무대에서 저 팔짱을 낀 것이 뭐 친근해 보인다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각국 정상들이 각국의 어떤 뭐 문화들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더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정상의 배우자가 아니라 정상 스스로도 뭐 우스꽝스러운 모습들도 연출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불편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김건희 여사랑 바이든 대통령이 만났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농담조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했던 게 아유 결혼 잘하셨네요. 메리드업이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했죠. 메리드업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그 양 정상 간에도 있었고 당연히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그런 것이 어떤 친근감이 계속 유지가 되었었는데 저는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것을 굳이 불편하게 볼 필요가 없다. 외교적 결례로 볼 필요 없다. 뭐 한미 간의 어떤 굳건한 동맹 관계를 한 번 더 과시하는 어떤 외교적 상징성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김정숙 여사도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과 팔짱을 서로 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자, 일단 여성과 남성의 차이라는 점도 있긴 하지만 양국의 각국의 정상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차원에서 친근감을 표시했다는 여론과 다소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여론들이 좀 상충하는 건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함께 순방 중인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이렇게까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또 다른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선일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들의 프로그램 중에서 앙코르와트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는 대신에 어디를 갔냐면 심장병 어린이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착하고 다음 날이었나요? 11일에 한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그 병원에 참석하고 싶었던 우리 한국인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던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정상 배우자의 공식 프로그램 일정 대신 그 안타까워하고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14살 A군의 집을 찾았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희망은 있다. 희망은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전했다고 하는군요. 그 모습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건강 회복하세요. 근데 엄마가 계속 울어서 너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팠어. 완전 착한 애들. 생각도 굉장히 컴플리케이트한 힘을 내야 돼요, 우리 큰 형은. 다음번에 만날 때 더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약속. 자, 그런데 저렇게 심장병을 앓고 있는 그 A군의 집에 찾아가서 격려와 희망을 전했는데 야권의 한 인사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황교익 음식 마칼럼니스트입니다. 각국 정상 배우자들은 앙코르와트를 단체로 방문했는데 김건희 여사만 심장병 앓는 아이를 만나서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를 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강선 평론가님, 굳이 이렇게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네. 이러한 그 김건희 여사의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이런 논란은 정말 비생산적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서 이런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이런 김건희 여사에 대해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라고 비난하는 것은 네. 너무 한가한 소리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실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조용한 내조에 집중을 하고 네. 또 그 지금은 퍼스트 레이디로서 그 득점을 하기보다는 실점을 하지 않는 조용한 내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담의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라는 코스프레의 단어가 적절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코스프레라고 한다면 오드리 헵번 같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싶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께서 본인이 더 돋보이는 행동이라든지 행보를 하고 싶었다면 저는 각국 정상, 배우자 정상의 그 공식 일정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원래는 병원에 갔었는데 그 병원에 참석하고 싶었던 아이가 뇌수술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돋보일 수 있었던 이 배우자 정상의 그런 공식 일정에 가지 않고 저 아이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 그런 진정성 있는 행보에 대해서 또 공개 행보도 하지 않아서 비공개로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비공개를 하고 아무런 것을 예를 들면 저기 공식 이제 순방 일정이기 때문에 기자분들에게는 이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후에 나중에 이제 일정을 공개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에 대해서까지 저렇게 뭐 코스프레다라고 비판을 한다면 네. 그러면은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의 어떠한 행보도 하지 말라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외교적으로 득일까 실일까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저렇게 뭐 하시는 부분, 저렇게 뭐 상대방 국가에서 어찌 보면 조금 어두운 부분 찾아가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식 정상회담의 공식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네. 배우자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아마 그 국가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상당히 그 자신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곳, 우리나라로 치면 경복궁의 오히려 비원 같은 곳이죠, 앙코르와트가. 그런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거기에서 그걸 대신해서 어찌 보면 그 나라에서 보여주기 싫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뭐 그 배우자인 질 바이든이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둡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저런 사진을 찍어서 미국의 자국에 알린다는 것이 과연 그 상대방 국가에서 입장에 생각을 해보았을 때 과연 저것이 그러니까 바른 외교 어떤 행보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글쎄, 저는 뭐 이 논란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이 너무 과도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라고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오드리 헵번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건데, 저렇게 그 계속 심장뼈를 앓은 아이가 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앉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비판하는 건 저는 제가 인도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네. 앙코르와트 갔다면 그럴 거 아닙니까? 관광 다녀오셨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저렇게 우리 인류 공동의 문제인 저런 그 희귀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정상 배우자로서 했다는 건 한국의 국격 외교라든가 K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선양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행보 하나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신문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자, 지금 행복한 한 가정의 모습이 보이시죠? 5 쌍둥이를 출산한 두 육군 대위의 모습입니다. 첫 생일을 맞은 5 쌍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직접 축하 손편지도 쓰고 그리고 대통령 명의의 시계도 선물했다라는 내용도 공개가 돼서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5 쌍둥이 출산한 부분까지도 챙기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제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지난달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소식을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재 이 의혹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신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일보에서 이런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의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허위의 무게를 두고 있다. 왜? 주점 주인, 밴드 마스터 등 첼리스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계자들을 조사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대통령과 장관을 본 적이 없다라는 진술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동석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제기된 의혹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첼리스트를 제외한 관련자 대부분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은 모두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참석한 심야 술자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경찰도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이들의 주장이고 결정적인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첼리스트를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허위의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전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지목한 술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술자리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고 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서 관련자들의 실시간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분석해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많이 경찰들은 보고 있지만 현재 스코어, 지금까지 조사를 해본 결과 허위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첼리스트 A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행원들이 술집 입구를 아예 다 막아놨다. 나가지도 못한다라고 전 남자친구와 통화할 때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주차 대행 업체 직원, 그 술집 주변에서 주차 대행 업체를 하는 직원을 인터뷰해봤더니 대통령 수행원 등이 주변을 통제했을 정도였다면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는데 그런 기억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시죠. 실평수는 30평대 정도로 알고 있다. 30명 넘게 있었다는 의혹대로라면 200평은 돼야 되는 그런 크기의 건물이라야 할 것인데 해당 주점의 평수는 44평, 144.81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진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그 외에 관련자들 한 50명 가까이가 아마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일단 한동훈 장관,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 당시에 직을 걸겠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그때 목소리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매번 그렇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증거로 말씀하시는지 질문 다 해보시죠. 한강도 어제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종배도 같이 다 이게 빌렸어. 종배도 같이 윤석열이 있고.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지? 예? 자,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하고 뭐 걸면 어떻습니까?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배 아가씨를 했다고요?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아니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민을 모욕해놓고 국정감사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아직까지 현재 상황에서 경찰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단언할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저희가 확정해 드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 경찰 수사를 토대로 본다면 경찰은 허위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진섭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이 허위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느 정도의 저는 이제 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경찰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의혹 자체는 진술만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른바 첼리스트라고 불리는 분의 녹취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증언들만 있는 사안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정황으로서 물증으로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세창 뭐 총재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술자리가 있었던 시간 바로 이전에 뭐 영등포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위치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온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이야기로는 대통령이 뭐 집무실에 있었다라는 말씀도 좀 하셨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발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 사건은 굉장히 간단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저기 계신 분들 김앤장 변호사 30명, 뭐 윤 대통령 뭐 이렇게 다 합쳐서 최소한 40명 정도가 청담동의 모처에 움직였다라고 하는 건데 관련 CCTV 청담동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휴대전화 위치 파악하는 거 금방 할 수 있거든요. 한두 개만 파악해 보면 금방 바로 거짓인 게 들통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쉬운 사건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지금 김의겸 의원이 뭐 충분히 본인 입장에서는 뭐 녹취록을 보고 이것이 신빙성이 있다. 국감장에서 한번 부딪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소도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감장에서 저 질문을 한 거였거든요. 한동훈 장관에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는 의혹 제기에는 진술만 있는 상황이고 그 반대의 입장, 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 없었다. 한동훈 장관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들은 이제 조금씩 불거져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경찰은 그런 판단에 의해서
허위다라고 어느 정도 무게를 뒀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의혹을 국감장에서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은 정치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청담동 이 술자리 의혹 자체가 그 첼리스트의 어떤 녹취록에 의해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경찰의 수사를 보면 조사를 보면 첼리스트에 대한 지금 증언은 지금 없거든요. 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첼리스트의 증언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이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다. 네. 근데 사실 첼리스트의 증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아마 또 거기에서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과 갑론을박은 계속 될 것입니다. 네. 되게 비생산적인 논인데요. 또 그 한간에서 인터넷 언론사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경찰이 조사한 거에 보면 네. 그 통신사 기록을 제출을 했는데 네. 그 특정 언론사에서 지목을 했던 날짜는 7월 20일입니다. 네. 하지만 특정 그 통신사에서 제출한 것은 그 전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제기한 의혹을 제기한 날짜와 맞지가 않다라고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또 그 통신사의 핸드폰 자체도 본인 휴대폰이 아닌 다른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논란은 빨리 정리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김의겸 의원이 과연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것을 제기하는 것이 맞냐? 근데 뭐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의혹이 있었을 때 국회의원이 아니면 누가 이걸 그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또 정치권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다현 변호사님, 첼리스트가 경찰 수사를 받으면 오히려 좀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 차례 소환 통보를 했다지만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진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그 자리에서 받고 김현장 변호사들과 있었던 걸 확인했다면 굳이 경찰 소환 조사에 지금까지 이렇게 응하지 않은 이유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양쪽의 지적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그 녹취록은 그 자리에 직접 있었던 당사자인 첼리스트가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첼리스트가 얘기한 것에 대한 전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사실은 사실관계를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경찰 조사에 응해서 그날의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하면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왜 계속해서 경찰이 소환 조사를 요구하는데 응하지 않았을까라고 한다면 이제 첼리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자기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첼리스트의 오빠라는 분이 또 주장을 한 바가 있어요. 네네.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 조율을 한다라고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하지만 어떠한 사유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이라든지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은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 가서 응하고 그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술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쯤 첼리스트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될지 저희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조사가 이제 지지부진하고 뭐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는 전 연인이었던 제보자에게 첼리스트 A 씨가 거짓말한 게 아니냐 하는 이세창 전 대행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기사들도 나오고 여러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더군요. 네. 최세영 평론가님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추가적인 폭로가 나오는 게 저는 지금 현재 저는 첼리스트가 사실은 지금 경찰 소환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응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놓고 보면은 지금 이게 사실은 그 전혀 이게 입증이 되지 않은 이야기들 가설들 가지고 했던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김의겸 의원이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뭐 더 탐사와 협업을 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일부 흘렸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면책 보도에도 해당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는 이런 논란들이 저는 더 이상 앞으로 동력을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깔끔한 사과가 오히려 출구 전략으로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최다현 변호사 혹시 조선닷컴 기사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제 앞서서 온라인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다. 이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가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날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되어서 첼리스트가 그 당시에 이제 전 남자친구였던 사람에게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제보자가 SNS를 만들었어요. 이 SNS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여기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 없는 내용이 올라왔다. 이것이 이제 한 온라인 언론사, 그러니까 한 언론사의 시민 기자에게 이성 문제를 묻는
얘기가 올라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시민 기자에게 이제 좀 적대적인 내용들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내용은 없어졌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것이 온라인상에서 계속 이제 유포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후에 이 시민 기자 같은 경우에도 이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을 하고 네. 그리고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된 칼럼을 삭제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되어서 하나의 가설을 만들면서 사실은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일단 뭐 이 문제로 참 길게 갈 문제는 아닌데 일단 지금은 관계자에 대해서 전부 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근데 지금 방금 국민일보 기사에서 봤듯이 이게 약간 중간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이 기사 내용으로 봐서도 약간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첼리스트와 이세창 전 대행은 알고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세창 전 대행이 제일 처음에도 뭘 본인이 당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는 뭐 잘 몰랐다. 아예 그런 내용이 없었다. 근데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통신 기록도 지금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위치 파악 기록이라는 어차피 이게 이제 디지털 기록을 해야 되는데 과연 디지털 기록으로 이게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현장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첼리스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가 일단 진행돼서 진술을 보고 그다음 우리가 결과를 보고 판단할 내용이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뭐 김의겸 의원이라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 지금 전부 다 또 징계안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근데 또 지금 형사 고발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걸 계속 이게 끌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끌고 싶지 않은 건 뭐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명확하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차원에서 하루빨리 첼리스트의 조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의겸 의원과의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뿐만 아니라 황운하 의원과의 직업적 음모론자 발언을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죠.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만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고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로 저를 향해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망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입니다. 오히려 한 장관 스스로 도둑이 재발질인 격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자, 직업적 음모론자 이 한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지금 황운하 의원은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할 수 있다라 얘기하면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의겸 의원, 최강욱 의원 그리고 열린민주당과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모욕죄는 삭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법안을 발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욕죄를 삭제해야 된다라고 황운하 의원이 이렇게 법안을 발의해놓고 황운하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모욕죄를 건다라는 부분에서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김재섭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모욕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 폐지해야 된다라고 직접 발의하신 분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모욕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법이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 한 국회의원이 직접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저는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뭐 내로남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한두 개는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보여줬던 것들. 최근에 예를 들면 전용기 MBC 배제되는 사태 있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작년까지만 해도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면서 언론도 뭐 무한한 자유가 없다. 언론에서 통제가 받아야 되고 감시 견제 받아야 되고 얼마든지 어떤 권력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와서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인 것처럼 마치 또 정파적으로 이것이 괜찮겠다,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굉장히 또 강하게 밀어붙이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여기저기서 자주 보여줬거든요. 이제 비단 이런 사례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때는 옳고 저 때는 틀리고 나한테 유리할 때는 맞고 저쪽이 유리할 때는 틀리고 이렇게 주장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고
그런 것들이 아마 드러난 이 사태라고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하실 거고 앞으로 황운하 의원의 말에 대해서 정치적인 무게가 실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황운하 의원이 그 형법 311조 모욕 거기에서 모욕죄 삭제 법안을 이제 공동 발의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모욕죄를 삭제한 것은 그 황 장관과의 본인과의 어떤 공격적인 정치적인 대화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필요하게 모욕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뭐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황운하 의원이 최초에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 체포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발언은 사실 무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조롱하듯이 네. 하는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치적으로 황운하 의원이 공격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런 것에 있어서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동의할 것이고 그렇지 네. 않은 국민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어찌됐든 정치인의 발언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것은 신중하고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지난 8일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 2마리를 정부에 반환한 뒤에 대통령 기록관이 전국 동물원을 대상으로 위탁처를 찾아봤는데요. 받아주는 곳이 등장했습니다. 딱 한 곳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광주 우치동물원이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광주 우치동물원과 위탁을 위한 실무 협의까지 마쳤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접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보시죠. 광주 우치동물원 측에서는 풍산 개들이 올 경우 사료값을 포함한 사육비 전액을 동물원에서 부담할 것이다. 별도의 사육시설을 마련할 계획도 갖고 있다라고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우치동물원 여러 조건들이 있을 텐데 다 부합하는 겁니까? 네, 일단 이 풍산개의 위탁 기준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법령상에 이 기록물 대여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에서 이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대여가 가능한 곳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풍산개가 대형견이기 때문에 네. 대형견의 사육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전문 사육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8군데 타진을 해봤는데 네. 그중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는 곳이 3군데밖에 없었고 그래서 3군데에다가 의사를 타진했더니 그중에서 우리가 키우겠다라고 한 것이 지금 광주 우치동물원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이 광주 우치동물원 쪽으로 지금 위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풍산개 2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좀 아프다고 합니다.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고 하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픈 겁니까? 이게 지금 뭐 종합적으로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광염도 있고 웨이도염도 있고 그다음에 요로결석 그러니까 뭐 귀에도 문제가 있고 뭐 특히나 이제 그 방광 쪽에도 문제가 있다는데 그리고 이제 특히나 움직임이 그 방광 같은 데나 요로결석 같은 거는 움직임이 없으면은 생기는 개 질환이라고 그래서 네. 그 동안 관리가 좀 어떻게 보면 조금 한 마리나 이렇게 아프다니까 좀 부실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의혹에는 어떻습니까? 예, 그 풍산개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추운 지역에서 늑대와 교배가 돼가지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추위에는 강한데 더위에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반려견들이 각 네. 그 품종별로 그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는 관절염이 심하고 어떤 개는 귀가 덮여서 중이염이 심한 개가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풍산개가 관리를 잘못해서라기보다도 어떤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별히 관리에 어떤 소홀함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도 전형적인 어떤 품종에서 오는 질병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품종에서 관리의 부실 차원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개들마다 갖게 되는 그런 병들이 좀 있다. 네, 그럴 수가 뭐 이런 차원이신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근데 이 애완견을 키워보신 분들이 대부분 다 아실 텐데 대개 그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정기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심장 사상충부터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예방 및 접종을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성견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그 어느 정도 뭐 한 달에 한 번은 아니어도 뭐 3개월, 4개월에 한 번 정도라도 병원에 데려갔었다 그러면 금방 발견되는 질환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저는 그만큼 지금 저 풍산개들이 질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 강아지들에 대한, 저 개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도 안 보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금방 진단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큰 네. 질병도 아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어떤 애견인을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저 풍산개들에게 진심이었나를 의심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원인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그러나 방광염의 경우에는 이제 그 산책이 좀 적었을 경우에, 부족했을 경우에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어떤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산책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관리를 소홀하게 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을 내실 수 있습니다만, 뭐 저희가 또 풍산개를 직접 키우는 경험이 있진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또 개인의 의견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아마 중이염 같은 경우에도 뭐 기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 걸 얘기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아마 진료를 하고 또 결과를 좀 지켜보고 또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현재 지금 경북대 병원에서 좀 치료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광주 우치병 동물원은 이제 가게 될 것 같은데 어떤 건강한 모습으로 좀 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 측이 이 법령 미비 때문에 풍산개를 반환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돈 때문이다, 사료값 때문에 파양했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측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돈 들고 하니까 내 못 키우겠어. 그리 가져가. 이 말이잖아요. 아니 나는 이런 비정한 대통령을 우리가 5년 동안이나 모셨다는 데 대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이 시행령이라도 만들어주면 사료값 안 줘도 키울지. 정말 솔직히 하면 돈 안 줘도 키우실 건가요? 이거 양산에서는 야 이거 지금 이 정부의 흐름을 보니 이거 문제 삼으면 잘못하면 망신당하겠네 싶으니까 협의한 거 아닙니까? 시행령을 고치냐 안 고치냐 그거는 전 정부 현 정부가 그 관련자들이 마쿠해서 의논해서 해결할 문제지 이게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사안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논란도 논란인데 최근에 또 불거진 논란은 뭐가 있냐면 행안부 관계자가 문 전 대통령이 반환하는 이 고미와 송강이뿐 아니라 기존에 문 전 대통령이 기르던 또 다른 풍산개가 있습니다. 마루라는 풍산개가 있는데 이 마루와 고미 사이에서 태어난 강아지 다운이도 이것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봐야 한다. 근데 왜 고미와 송강이는 반환을 해놓고 파양을 해놓고 다운이는 왜 빼놓았을까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성미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원래 기르던 풍산개 사이에서 나온 그 새끼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환해서 좀 제외한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뭐 특별한 어떤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방금 그 자료 화면에서 봤듯이 그 자꾸 사료값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아주 그 돈에 그냥 인색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는 게 너무 저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자제를 해야 된다. 다만 또 한편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그 문재인 그 평산마을 비서실도 이러한 내용들을 자꾸 SNS에 올려가지고 분란을 만드는 게 전 너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그 신뢰가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단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지금 이 다운이만 빼놨다라고 하는 게 왜 이제 지적이 되고 있냐 하면 송강, 고미, 다운 셋 다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 전 대통령과 그 비서실에서 반환의 근거로 한 게 이게 지금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을 계속해서 위탁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위탁을 해서 키우다 보면은 이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환을 한다는 게 근거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세 마리를 반환하는 게 그 논리에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운이는 반환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문 전 대통령이나 그 비서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논리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거 규정이 없다면 셋 다 반납하고 아니면은 근거 규정이 있거나 계속해서 키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셋 다 키우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 전 대통령 퇴임 후에는 잊혀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최근에 이 풍산개 반환 논란 때문에 정치권에서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과거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실제 검색량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이후에 무슨 전직 대통령 기념사위라든지 현실 정치하고 계속 무슨 연관을 가진다든지 그런 걸 일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뭐 대통령 끝나고 난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검색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바로 이 화면입니다. 풍산괴 논란 직후 11월 7일 직후에 문 전 대통령의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빨간색, 가장 위에 있는 이 그래프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래프고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어떤 검색량들을 표현한 것인데 파란색이 이제 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래프입니다. 잠잠했던 이 파도가 갑자기 풍산계 논란 이후에 수직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수영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지난번 감사원 논란 이로 인해서 약간 정치에 참전했는데 네. 이번 풍산계 논란은 전 국민을 소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량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검색량의 키워드의 그 반응의 80%가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네, 네, 네. 주로 올린 댓글들을 놓고 보니까 이건 아니다, 좀 반환하다, 버리다, 그다음에 뭐 좀스럽다, 아깝다, 못하다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고 네. 뭐 이런 남북 정상회담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은 20%밖에 되지 않아서 네. 이 검색량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매우 부정적으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중과 국민들이 좀 평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임 후에 잊혀지겠다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이 다시금 잊혀지지 않고 소환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안 좋은 것이다라는 내용에서 이제 민주당도 상당히 좀 뼈아플 것 같긴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최근 한 달간 구글 검색량을 저희가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더욱 속도가 붙고 있는 이재명 대표 측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 검찰 수사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내일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정 실장의 모습이 처음으로 이제 언론에 공개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모든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목소리부터 듣겠습니다. 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건 내가 벌받을 거고 다른 분들이 벌받을 것 같으면 다른 분들이 벌받을 거고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흔적 같은 거는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그분이 했던 것들이 이제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다 사람의 행적이 남게 돼 있죠. 그건 지울 수가 없어. 이 대표는 주말에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428억 원 약정설.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정진상, 김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700억 주인은 유동규 단 한 명임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검찰은 뒤바뀐 주장에 필적하는 객관적 물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이 유동규 1인에게 700억이 넘어갔다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혼자 700억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정진상 그리고 김용 부원장까지 3인방이 이재명 최측근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3인방이 함께 받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 브리핑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 보십니까? 저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이나 SNS에는 자기 주장과 자기 메시지를 실었는데 이 말하자면 김의겸 당 대변인의 주장을 이른바 캡처해서 올려놓았단 말이죠. 네. 인용을 했단 말이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당내 일각에서 왜 우리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의 이 의혹에 대해서 당이 다 인계철소처럼 빨려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비판이 있어서 아마 당 대변인의 그 코멘트를 가지고 온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물증들이 지금 하나하나 좀 나타나고 진술자들의 그런 말들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얘기가 조금 나중에 위험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대변인의 이야기로 조금 가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하려는 듯한 그 두 가지 포석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약간 좀 방어 스탠스가 좀 변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찌 보면 당 대표 정무조정 실장에 대한 문제인데 네. 왜 이제 당 전체적으로 공보국에서 이것을 대응을 하느냐라는 네. 뭐 내부적인 어떤 비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도 당 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지만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최종적으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검찰도 당연히 지금 근데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당대표의 수사까지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당대표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는 당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몰입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당에 대해서 어찌 보면 당대표라는 당의 민주당의 가장 먼저 리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공보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이 기사, 그러니까 지금 김의겸 의원이 올려놓은 저 페이스북 내용에 대해서도 뭐가 문제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유동규 씨 작년에 이 대장동 사건으로 해서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700억 원에 대해서 뇌물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다면 지금 검찰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진상, 김용이 여기에 대한 대가를 약속을 했다. 근데 그러면 지금 또 유동규 씨는 그렇지가 않습니까? 그 700억 원 중에서 내 몫은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잘못한 것인가요? 그럼 지금 재판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검찰 스스로 어폐가 있는 거예요. 모순이 있는 겁니다. 작년에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라고 충분히 판단해서 기소를 했지만은 지금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적 증거가, 물론 이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검찰의 앞뒤가 맞지 않는 기소 내용,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논리적인 모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금 따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가지고 이게 예전과 지금의 검찰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은 김만배 씨가 이 돈은 네 거잖아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혼자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김만배 씨 것이 아니라 이 돈은 다른 사람의 목, 즉 김만배 씨가 차용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름만 빌려준 것이고 그것의 수익은 결국 너의 쪽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네. 그분, 그쪽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이번에 밝혀진 여러 가지 진술들을 조사를 해봤을 때 그것이 지금 유동규, 정진상, 김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모두 아직까지 공식적이진 않지만 가고 있는 것이 이 대표의 측근 쪽이 아니냐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게 정치 자금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것이 단순히 그분이라든지 아니면 너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의 검찰 조사와 이번 조사가 저는 상반됐다라고 반드시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만배 씨하고 유동규 씨 그리고 뭐 정영학 씨 이런 분들의 녹취록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작년에 보면 김만배 씨하고 뭐 언론인하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천화동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초에 그 3,700억을 수익을 성남시에서 가져가겠다. 그리고 땅값이 오르니까 또 저수지 지어라 뭐 지어라 해서 나머지 투자자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하겠다. 그래서 천화동인 1호부터 25까지 팔려다가 못 팔았다. 이러한 녹취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까지의 어떤 유동규 씨 그리고 김만배 씨, 뭐 남욱 씨의 어떤 진술만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남욱 변호사를 통해서 좀 의미 있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신문 보시죠. 이재명 20억 원 싸게 먹힌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KBS가 옥중 인터뷰를 했는데요. 20억 정도를 김만배로부터 처음에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 3인방은
돈을 받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돈줄이 막히자 남욱 변호사에게 20억 원 정도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20억 정도 지원 혹은 후원해준다고 했을 때 훨씬 더 싸게 치는 것이다, 이익이다 본인에게 라고 판단했고 20억 다 주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돈 2억과 빌린 돈 9억 원을 포함해서 11억 원을 준비했고 그중에 8억여 원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3인방에게 전달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기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싸게 먹힌 것이란 말. 결국에는 특혜나 이권을 기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보도가 나오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 측 사람들은 모두 검찰의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작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복수의 증언과 물증이 모두 일치하는데 검찰이 무슨 재주로 이걸 다 짜맞출 수 있겠냐라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정확한 물증, 공개된 것은 차용증이라든지 어떤 메모들, 그리고 돈가방으로 추정되는 검정색 가방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아마 법정에 가면 검찰들이 지금 드러내지 않고 있는 물증들을 추가적으로 드러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지켜보면서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화면을 좀 바꿔주시죠. 남욱 변호사가 어떻게 더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될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 대선 후보에게 20억 원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더 보시죠. 미래와 대장동 개발 모두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한 뒤에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이 보고받고 결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거 짜고 들어온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지금 유동규 씨, 그리고 김만배, 정영학, 남욱, 그래서 아마 거기에 그 지사님은 이번에 증인한테도 여러 번 보고가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전혀 없었고요. 제가 아까 없었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업자들과 만나거나 교류라도 했으면 제가 해임시켰을 거라니까요. 증인께서 전혀 관계없다라고 일반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증거가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이승만 일증될 겁니다. 저는 남욱이라는 사람 인터뷰 보고 제가 알았는데 저분도 저하고 악수를 한번 한 일이 있구나.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그 외에 개인적으로 접촉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0억 원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기대나 특혜를 기대하고 했을 것이다 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런 전망들도 많고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술들과 어떤 물증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검찰이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조작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설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창작도가 매우 낮은 소설을 했는데 저는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다큐멘터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표가 다 부인하고 있어도 지금 이 대장동 그 3인방들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과 그 말을 맞췄고 그다음에 왜 김만배 씨에게 당초에 돈을 달라고 했는데 김만배 씨가 주지 않으니까 나를 봐서라도 좀 달라고 유동규 씨가 다시 남욱 변호사에게 접촉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일치가 되고 있거든요. 대선 자금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련자들의 핵심 증언. 증언의 일치성과 일관성, 세 번째가 물증인데요. 전 두 가지가 이미 확보됐다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가 검찰이 얼만큼 법정에서 입증을 해내느냐 이게 관건이 될 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죠. 조만간 검찰이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내일입니다. 그리고 소환 조사 이후에 신병 확보에도 나설 전망이라고 하는데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영장 집행을 막은 민주당. 검찰은 증거인멸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통신 위치를 토대로 영장을 발부했는데 당시 상황 기억하시겠지만 8시 좀 넘어서 현장에 도착했고 그리고 12시가 좀 넘은 시간까지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차단막이 내려져 있었고 검찰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시간 정도 대치가 이어졌다. 그 사이에 민주당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압수수색 당시 민주당은 당사 셔터를 내린 채 3시간가량 검찰의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 당사에는 정 실장 사무실이 없다는 이유였는데 그러나 실제로 서너 시간 뒤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더니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밝혔다는 겁니다. 대변인들을 통해서. 근데 검찰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었던 것에 바로 민주당이 증거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이런 의혹만 제기가 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당시 그 현장에 계셨죠? 네, 제가 당시에 현장에 있었었는데 저는 이 기사를 이제 어저께 제가 봤었었는데 네. 이건 좀 너무 무리한 제가 봤을 때 검찰 측의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에 왜 정진상 실장이 사무실을 쓰는 컴퓨터가 없었었고 그 사무실이 실제적으로는 쓰는 사무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 컴퓨터 5대를 다 포렌식하면서 다 입증을 시켜줬거든요. 실제 주로 쓰고 있던 사람들은 그 당원 존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컴퓨터와 그다음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원내가 아니어서요. 당시에 우리가 몇 달 전에 봄에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원외 인사니까 그 국회 본청에 있는 당대표실을 쓰지를 못한 겁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당사에 있는 당대표실을 썼을 때 거기에 부속 인원들이 거기를 썼던 거예요. 그럼 그런 거 다 확인하고 정말 면밀하게 확인했는데 검찰에서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어떤 밑자락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상당히 이 설명은 제가 현장에 있었던 변호사로서 상당히 저 부분은 사실관계가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검찰의 무리한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그 대변인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진상 실장이 쓰던 컴퓨터와 책상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이 당사에는 부속실에는 정진상 실장이 쓰는 사무실도 없고 또 컴퓨터도 없고 또 책상도 없습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위법한 과잉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 앞에 명백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당사에서 그 컴퓨터와 책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거 물품이라든가 압수한 물품, 증거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확인서까지 쓰고 최종적으로 철수했습니다. 자, 지금 설주환 변호사께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단일 변호사는 의견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죠.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혼자서 발부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 이제 어떻게 이걸 발부해달라고 얘기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를 해요. 그럼 근거가 지금 저기에 당사의 사무실, 정진상 실장이 쓰던 책상과 컴퓨터였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당사 내에 정진상 실장이 쓰던 책상과 컴퓨터가 있었다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거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언론이라든지 법조인들이 추측을 하기로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통신과 관련되어서 통신 위치를 했는데 통신 위치가 당사의 좀 같은 매일매일 아니면 굉장히 주기적으로 같은 시간 일정 시간에 통신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근거가 있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러면 최소한 당사 내에 그 정진상 실장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게 근거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에서는 저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증거 인멸을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 기사를 보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시간을 지금 막았는데 그 위에 영장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런 의구심을 괜히 3시간을 막아서 그냥 영장이 정말 거기에 사무실이 없었다면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게 뒀으면 되는데 그걸 굳이 막아서 그 3시간의 시간 동안에 저러한 의구심을 자아냈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영장 발부,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되어서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줬다라는 기사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건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 이 공간에 정진상 실장이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근무 공간이 없다라는 사실 확인서를 요구한 것은 검찰이 요구를 한 사실이에요. 당시에는 그래서 당시에 입회하던 다른 변호사가 그 부분에 내가 사실 확인서를 써주겠다라고 해서 쓴 것이지
민주당으로서 이것을 먼저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는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본청 사무실에서 확보한 컴퓨터가 운영 체계가 재설치되면서 이 또한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앞서 제가 신문 보여드렸던 내용이 맞다면 연달아 증거인멸을 하려 했던 그런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 이후에 정말로 신병 확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동안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77건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야권의 동의를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야권의 동의를 받아 처리한 법안이 한 건도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처리한 법안 건수는 0건, 역대 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77건 중에서 21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나머지 56건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건 민주화 이후 출범한 정부 가운데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거야였지만 6개월 동안 34건 중에 그래도 4건 정도는 국회를 통과시켜줬는데 그래도 뭔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협치가 필요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 기회는 제공해줘야 하는데 그 기회조차 민주당은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강승희 평론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법안 통과율이 매우 낮은 건 사실인데 네. 국회 특성상 두세 달 정도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느니라고 전체회의 한 번도 안 열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만큼 다수당이 있는 민주당과의 협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어떤 태도를 바라보면 네. 법안 처리 건수를 위해서라도 혹은 다음에 있을 지금 예산을 위해서라도 소통과 협치를 할 과연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이 저는 의문스럽고요.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원래 정치라는 것이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민주당 수사는 검찰이 하고 있지만 이와 다르게 어떤 다른 특검들 그리고 또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여당은 국정조사에 좀 소홀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합의를 같이 하면서 같이 물꼬를 한 번에 트는 것이 아마 정치를 잘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얼마 전에 기억하듯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면 민주당이 정말 거칠게 밀어붙이거든요. 온갖 국회법을 다 우회가면서도 자신들이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정말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네. 정부에서 내놓은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해줄 수 없다,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밀어붙이고 한쪽에서는 전혀 해주지 않고 이것이 사실은 거대 야당의 어떤 입법 독재로서의 서로 다른 면모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하나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 패널께서 풍산개가 늑대와 교배종이다. 풍산개는 교배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진돗개와 토종개 중에서 약간 풍산개가 늑대 유전자가 아마 좀 진한가 봅니다. 풍산개 안에 있는 유전자 중에서 늑대의 유전자가 좀 진한 건 맞지만 늑대와 교배를 해서 태어난 종이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거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